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여러분, 제철 코어라는 신조어 들어보셨나요? 제철이란 단어에 핵심이라는 뜻을 가진 코어를 더한 말인데요. 요즘 계절에 맞는 건강한 식재료를 찾아서 먹는 MZ세대, Z세대들이 늘면서 이들의 힙한 취향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사실 젊은 세대들에게 익숙한 건 배달 음식, 간편식 이런 걸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최근 몇 년간의 포털 검색량을 분석을 해봤더니 배달 음식에 대한 검색량은 급감하고요. 제철 음식에 대한 검색량이 꾸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가 생긴 이유는 제철 음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귀해지는 만큼 일부러 찾아 먹으려는 욕구가 더 강해지고요. 또 단순한 유행을 넘어 건강과 환경에 관심을 갖는 새로운 소비 방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흔하게 접하고 저렴하게 먹던 이 제철 음식이 점점 귀해지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럴수록 건강한 식재료와 환경에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음식 귀한 줄 알고 즐겨야겠습니다. 가족 모임이 많은 연휴 마지막 날, 오늘도 제철 음식 즐기면서 즐거운 휴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5월 6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요, 잡초 방지 등을 위해 쓰는 멀칭 비닐이 꼭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케팅 아이디업 시간에는 일상 속 종이와 관련한 마케팅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들은 지금부터 부지런히 문자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저희가 답변 드릴게요. 네, 황금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관장님. 잘 지내셨나요? 네. 비가 자주 내렸어요. 맞아요. 네, 근데 모내기철을 앞두고 있어서 논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고마운 비가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는 더 바빠졌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요, 그 밭농사에는 대신에 좀 기온이 안 올라가서 최저 기온이 아직도 10도 미만이라서 열매 채소들을 아직 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비에 빈 밭에 또 풀들은 부쩍 자라고 있습니다. 풀이 보이지 않는 흙이라도 호미로 긁어주다 보면 하얀 뿌리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땅 밑에서 나올 날을 대기하고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호미로 긁어주면 이 하얀 뿌리들이 잘려나가면서 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호미질을 해서 풀을 잡는 일을 해야겠네요. 네. 하지만 풀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앞선 풀들이 없어지면 대기하고 있던 풀들이 또 잠에서 깨어납니다. 다른 잡초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풀들이 깨어나서 발아하기 시작하는데요. 농사를 일러서 잡초와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풀들은 무한한 물량전을 통해서 농부들의 아예 진을 빼놓는데요. 잡초만을 연구하는 잡초학에서는 이렇게 토양 속에 잠자고 있는 씨앗들이 있다고 해서 토양을 씨앗 은행이라고 합니다. 와. 농부들이 잡초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잡초와의 전쟁이요. 이게 잡초의 생명력이 정말 강하다고 하는데 농부들에겐 정말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참 힘든 상대로군요. 네, 더구나 잡초는 생명력도 강합니다. 오행초라고 하는 쇠비름과 같은 일부 잡초들은 이렇게 뽑아 놓아도 시들어서 바로 죽지 않고 꽃 피고 씨앗을 맺어 떨군 다음에야 죽거든요. 네. 조금이라도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씨앗을 이렇게 생산합니다. 농부가 잡초를 이길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성장 속도에 있습니다. 잡초들은 광합성 효율이 우리가 심는 작물보다 훨씬 더 높아서 성장 속도가 일부 작물을 제외하고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잡초처럼 광합성 효율이 높아서 빨리 성장하는 그 일부 작물이 옥수수, 기장, 조, 수수와 같은 작물들인데요. 옥수수는 조선 후기에 비교적 늦게 도입됐지만 기장, 조, 수수는 우리 주식인 벼가 대표 식량이 되기 전까지는 아주 대표적인 우리의 식량 자원들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잡초보다 강해야만 식량 자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경복궁을 바라보면 서쪽으로 사직단이 있는데요. 바로 이 곡식의 신인 피와 기장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입니다. 사직단이요? 네, 농업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풀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런 잡초들을 곡식처럼 변화 다른 작물들도 좀 바꿔보려고 아마 노력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잡초를 잘 쓰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런 잡초들도 최근에는 약초로서의 기능성들이 좀 알려지면서 요리법이라든지 가공법과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잡초인데 약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잡초도 이렇게 동의보감에 찾아보면 다 약성이 있거든요. 몰랐어요. 예, 버리는 게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다른 잡초들이 고민거리가 되어 결국 이제 그 근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들은 지금의 농업과 좀 다르지 않은데요. 그만큼 잡초는 다양해져서 농업 생태계에서 빈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 들어가서 살아가는 진정한 강자에 속합니다. 네. 이렇게 잡초의 유익한 점도 또 다른 약성 말고도 이렇게 장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키울 작물과 경쟁도 하지만 뿌리를 깊이 내려서 물을 퍼올려서 밭이 메마르지 않게 하기도 하고요. 다른 해충들의 먹이 역할을 해서 작물의 피해를 경감시키기도 합니다. 가물어서 메마른 땅이 이렇게 드러난 때에는 작은아마 이제 그늘을 드리워서 토양 안에 미생물들이 활성화하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잡초는 마냥 미워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잡초가 농사를 방해하기도 하고 또 없으면 아쉽기도 한 그런 양면을 다 가지고 있네요. 근데 사실 잡초의 이런 긍정적인 면보다 일일이 제거하는 게 참 힘드니까 잡초를 방지하는 그 멀칭 비닐 그런 걸 쓴다면서요? 네, 검정 비닐이죠. 검정 비닐인데요. 멀칭용으로 사용하는 건데 제가 농사하고 있는 수원에는 과거 농촌진흥청이 있었던 곳이라 그곳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네. 그분들이 이제 자주 제가 농사하는 밭을 찾아서 가르침을 많이 주시는데 검정 비닐을 씌우지 않고 농사 짓는 저를 보고 안타까운 반, 비아냥 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관장님은 안 쓰세요? 네, 검정 비닐을 쓰면 씨앗은행에 대기하고 있던 씨앗이 발아하지 않아서 잡초가 없을 텐데 왜 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렇죠. 저는 앞에서 이야기한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쓰지 않고요. 근데 쉽게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안 쓰시는 이유가 잡초의 그런 긍정적인 면 때문에 안 쓰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변에 농사 지으신 농부님들도 이런 저를 이해 못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잡초 때문에 들이는 시간이 정말 아깝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왜 안 씌우게 되셨는지 그런 긍정적인 면 때문인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제 밭이 없어서 항상 남의 밭을 얻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2, 3년에 한 번씩 새로운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 땅에서 나온 검정 비닐을 걷어내는데 한 1, 2년을 소모합니다. 아, 그러면 그 땅 안에 검정 비닐이 네. 있다라는 거죠? 이 비닐은 썩지 않아서 거의 영구히 남아 있게 돼요. 아이들에게 채소가 자라는 땅을 그려보라고 한다면 갈색을 내고 있는 맨흙이 아니라 이렇게 검정 비닐을 그린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농부들도 근대 이뤄진 녹색혁명의 꽃은 새로운 품종도 영양제도 화학 농약도 아니고 검정 비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 그 이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친환경 생태 농업을 추구하는 이유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먹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안전하고 건강한 토양 이런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네. 유기농 생태 농업의 진정한 의미죠. 텃밭에서 검정 비닐 대신 볏짚이나 낙엽 또는 이 잡초들을 깎아서 덮어주고 호미로 긁어주는 조그마한 수고로움이 자그마한 텃밭 농사를 통해서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며 실천하는 도시농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검정 비닐을 씌우는 멀칭 농업 대신 호미로 긁어주는 북주기 농사가 제가 하는 농사법입니다. 북주기 농사요. 네. 그래서 말로만 듣던 그 친환경 생태 농업을 관장님이 그럼 실천하고 계시는 거네요?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주는 우리 땅과 토종 씨앗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배우게 되는데요.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미처 답변을 해드리지 못한 사연과 질문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9651님이 고구마와 감자 밭고랑에 거름은 얼마나 줘야 하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고구마는 거름이 좀 덜 필요한 작물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감자는 거름이 좀 많이 필요한 작물에 속합니다. 근데 둘 다 이제 땅 속에 있는 작물이잖아요. 그래서 고구마는 고구마 나름대로의 거름이 또 따로 있고요. 감자는 일반 이제 유기질 거름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성분 안에 칼륨 성분이 좀 높은 거름을 쓰는 것이 고구마와 감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거름이 작물마다 달라야 하는지 몰랐어요. 네, 필요한 성분들이 각각 이렇게 달라서 주로 고구마와 감자는 뿌리 쪽 또는 이제 뿌리 줄기 이쪽에 양분을 많이 분해야 되기 때문에 칼륨 성분이 많은 거름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고구마 거름도 또 따로 있어요. 또 고구마 거름도 따로 있고요. 네, 근데 관장님 그 0419님께서도 씨앗을 심을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방법이 있나요? 강낭콩을 심었는데 소식이 없거든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왜 소식이 없을까요? 글쎄요. 저도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셔서 어느 정도 지났는지 강낭콩은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면 싹이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씨앗이 혹시 잘못된 게 아닌지 혹은 또 너무 깊게 심어서 아직도 이렇게 싹이 못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닌지 정확한 원인을 한번 찾아보셔서 씨앗이 살짝 이렇게 파보면 네. 싹이 나오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싹이 안 나왔으면 종자의 문제 그리고 좀 밑에서 자라고 있으면 너무 깊게 심은 문제 이런 걸 근데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판에다가요, 관장님. 네, 그 씨앗을 해칠까봐 걱정될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약간 뿌리가 있어서 네. 뿌리가 있으니까 판에서 씨앗이 혹시 튀어나오면 다시 심고 다둑다둑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관장님께서 잘 하신다는 게 그렇게 호미로 긁어주는 북주기 농사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김미진님께서 북주기 농사에 대해서 좀 더 음. 알고 싶어서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네. 혹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북주기는 일항 위로 이렇게 흙을 긁어서 올려주는 농사인데요. 그러니까 고랑이라든지 밭 일항 위에를 이렇게 호미로 살살 긁어주는 겁니다. 근데 보통 풀들이 뿌리를 먼저 내리고 싹은 나중에 올라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풀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이미 땅 속에서는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잡초를 그 호미로 긁어주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토양을 그냥 긁어주는 토양을? 겁니다. 그렇군요. 싹이 이미 올라오면 일일이 뽑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땅 속에서 자라고 있는 것은 긁어주기만 하면 뚝뚝 잘립니다. 네.
9277님이 텃밭을 가꾸려면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시작해야겠지요? 책 추천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장님? 네. 요즘 텃밭 농사와 관련된 책들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텃밭 검색해 보시고 책 이렇게 검색하시면 아마 다양한 책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사실은 이렇게 도시농부학교라든지 이런 교육 과정들을 들으면서 실습도 병행하는 그게 가장 좋긴 하지만 이렇게 또 혼자 책을 하나하나 보면서 농사를 해나가는 것도 재미있으니까요. 한번 검색해서 책을 추천드릴 특정한 책이 아니고요. 텃밭 이렇게 검색하시면 다양한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 한 이론과 권을 실습을 병행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죠. 네. 6305님이 메주콩은 언제 노지에 심나요? 경남 양산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더 편하신 거죠? 네, 남부지방인지 중부지방인지 좀 기후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역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메주콩은 보통 6월 중순에서 6월 말까지 파종을 하게 됩니다. 너무 일찍 심으면 잎이 너무 무성해서 안 좋고요. 그리고 병도 많이 오고요. 그리고 너무 늦게 심으면 콩꼬투리가 다 빈 채로 이렇게 수확을 하게 되겠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6월 15일부터 6월 말까지 사이에 파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369님은 관장님 매립당 밭에 왁새풀이 꽉 차서 크는데요. 이 왁새풀 사이로 심을 식물 좀 알려주셔요라고 하셨어요. 이 왁새풀이 사이사이에 꽉 차서 큰다는 말씀이신가요? 억새풀인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억새풀. 오타, 예, 오타를. 아, 하시면. 억새풀을 저는 왁새풀이라는 게 또 있는 건가 했어요. 네, 억새풀인데요. 억새풀인 거죠? 네, 음. 아마 이제 뭐 논으로 쓰던 것을 이제 복토를 해서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억새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다년생으로 뿌리가 남아 있는 채로 이렇게 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캐내기 하나하나 캐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게 또 땅속 줄기가 뻗어나가면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조그만 한 토막이라도 남아 있으면 또 자라요. 그래서 완전히 박멸하기가 어려워서 보통 그냥 제초제를 써버리시는데 이분은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게 제초제 쓰기는 그렇고 친환경적으로 해결 방법을 좀 찾으시는 것 같아요. 억새풀 사이로 이렇게 심으실 수 있는 것들은 좀 그래도 심을 자리에 있는 억새풀은 캐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다른 작물 뿌리 위에 작물을 심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심을 곳에 억새풀 뿌리는 캐주시고 거기에다 부추나 달래, 왜요? 왜 부추나 부추 달래가 달래는 괜찮아요? 다른 잡초의 경쟁력이 굉장히 강해요. 아, 그리고 다른 풀들을 억제하는 그런 능력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추라든지 달래 이런 것들을 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부추랑 달래는 그렇게 부핏 차지도 많이 안 할 것 같아서 네, 억새풀 그렇죠. 사이사이 잘 자랄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9271님이 조선오이 모종을 사서 심었다가 씨앗을 직접 받아서 다음에 심었더니 오이꽃은 많이 피는데 열매는 안 열려요. 완전 잘 익은 노각오이를 이웃에게 줬는데 씨를 받아 심었더니 열매가 잘 안 달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해마다 모종을 새로 사서 심고 있습니다. 그럼 오이가 많이 열려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시중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씨앗들은 F1 종자라고 합니다. F1 종자요? 예. 그래서 잡종 1세대를 이렇게 만들어서 나온 씨앗이기 때문에 F2 이렇게 다음 세대로 갈수록 잡종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수확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자살 종자라 그래서 아예 발화를 안 하는 그런 씨앗들도 나와요. 그래서 조선 오이라 하더라도 F1 종자일 경우는 매년 사서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제가 토종 씨앗을 하는 이유가 씨앗을 받아 심어도 계속 그 형질이 계속 유지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심는 거거든요. 그러면 토종 씨앗을 심는 게 네.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는 확률이 더 크겠네요. 네, 거기서 또 씨앗 받아서 심어도 똑같이 열매가 달리고 이렇게 수확을 할 수가 있죠. 네. 전영배님이 1단귀를 포장지 설명대로 물에 하루 담궜다가 모래에 섞어서 심었는데 10일이 지나도 싹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걸 다시 심어야 되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10일 동안 이렇게 막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올라오니까 이걸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그 밑에 0033님도 취나물 씨앗은 어떻게 파종하나요? 아마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이제 산나물 종류는 발화 억제 물질이 씨앗 표면에 있습니다. 아, 왜 그럴까요? 겨울을 나고 자연 상태에서는 겨울을 나고 얼었다 풀렸다 하면서 발화 억제 물질이 사라지고 나서야 이렇게 발화를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시기에 발화를 하게끔 그런 네.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씨앗들은 가을에 파종을 해요. 네. 10월부터 11월 사이에 파종을 하는데 봄에 파종하려면 씨앗을 물에 불린 다음에 한 하루 이틀 정도 씨앗을 물에 담궈서 불립니다. 그래서 불려진 씨앗을 냉동고에다 집어넣어서 꽁꽁 얼려요. 아, 겨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해동시킨 다음에 좀 말린 다음에, 왜냐하면 젖은 상태는 손에 붙어서 이렇게 파종하기 어려우니까요. 살짝 말린 다음에 파종을 하면 100% 발화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조금 물에 담궜다가 하루 담궜다가 이렇게 섞어서 심었으니까요. 근데 또 발화 일수도 보통 15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아, 그럼 아직 15일에서 한 달까지는 기다려보는 게 좋을까요? 네네,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그래도 안 나오면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또 파종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씨앗들은 햇볕을 좋아하는 광발화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껍게 흙을 덮지 마시고요. 씨앗이 안 보일 정도로 얕게 흙을 덮은 다음에, 그러면 또 쉽게 마르니까 물 관리를 발화할 때까지는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5057님이 고사리는 씨앗이 없습니까?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고사리는 우리가 포자식물이라 그래서 씨앗을 대신하는 포자가 있고요. 대신에 포자는 또 이게 엄청 씨앗으로 쓸 수 없는 정도로 가볍고 아주 작아서 미세해서 씨앗이 아니고요. 그래서 대개는 고사리 뿌리를 씨앗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마 재래시장 같은 데 가보면 고사리 뿌리 이렇게 캐어서 이렇게 수분을 유지한 상태로 파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뿌리를 이렇게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최근에는 뭐 저기 충북대 원예학과라든지 이런 일부 대학교에서 인공종자도 개발을 했어요. 그 포자하고 고사리 몸을 이렇게 같이 갈아서 인공종자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아직은 상업화가 안 돼 있어서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뿌리로 이렇게 심는 것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군요. 재밌는데요. 저희가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답변 못 드린 질문들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또 뭘 필요로 하고 가치를 느끼는지 트렌드를 읽고 마케팅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마케팅 아이디업 시간. 오늘은 일상 속 종이와 관련한 마케팅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티에스트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종이와 관련된 마케팅 사례라고 하니까 제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종이가 그 제품 포장지 있잖아요. 그런 네네. 건데 포장지 자체를 활용한 인상적인 마케팅 사례가 있을까요? 네, 제가 독일의 한 마트에서 진행된 그 자체 브랜드 PB 상품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마트에서는 가장 많이 판매되는
빵, 마요네즈, 소금과 같은 필수 식재료 5개 제품에 다른 디자인 없이 종이로 된 포장지로 감싸고 전면에 가격을 아주 크게 프린트하는 파격적인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 캠페인 이름도 아주 직관적으로 프라이스 팩이라고 지었는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제품의 가격을 표기한 이 캠페인이 왜 파격적인가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제품에는 가격을 표시하니까. 근데 이 판매 가격이 제품에 직접 쓰여져 있는 경우 그리고 특히 크게 쓰여져 있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코드를 찍으면 가격 정보를 알 수 있고 특히 마트의 매대에 제품별 가격 표시가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유통 판매 업체에 따라서 판촉 행사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은 편의점, 마트 등등 판매처별로 수시로 변동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의 제품은 눈에 띄게 그 제품 포장지의 가격을 표기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든 영구적으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겠다라는 자신감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고물가 시대에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 명확한 가격을 표시함으로써 신뢰까지 높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소비자들이 최저가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일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국내 사례네요. 제품 가격 택에 화장품 원가표를 붙여둔 그런 브랜드가 있다고요. 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제품 가격이 궁금한 경우도 있지만 도대체 이 제품의 원가는 얼마나 될까 궁금하신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죠. 네, 특히 한 명품 브랜드의 380만 원짜리 가방의 원가가 8만 원밖에 하지 않는다. 그런 뉴스가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던 그런 일이 있는데 사실 화장품도 타 산업군에 비해서 마케팅 비용과 판촉비의 비중이 매우 높은 산업군이어서 가격이 이제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자 브랜드가 많은 만큼 소비자들 눈에 들기 위해서 광고 모델을 비싸게 이제 활용하거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매장을 꾸미는 등등 마케팅 비용을 상당히 투자하는 편입니다. SNS에 바이럴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마케팅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화장품 업계에서 만약에 반값 세일, 70% 세일 이런 걸 하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가가 얼마나 낮으면 이렇게 할인을 해도 남는 게 많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국내 화장품 브랜드에서 출시하는 모든 제품에 제품 가격이 아니라 별도의 원가 가격 태그를 붙이는 마케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품의 원가를 항목별로 나누어서 표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화장품 판매가가 10,000원이면 제조비는 2,000원, 연구 개발비는 1,500원, 공급망 유통비는 700원 이렇게 원가 가격 태그를 같이 붙여서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했는데요. 이를 접한 소비자들이 제조 원가에 배송비까지 알려주면서 실제 가격도 저렴하게 정해놓으니까 역시 신뢰가 높아진다라는 후기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원가 가격표를 통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성분의 제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 브랜드의 철학을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거품 가격이 크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쵸. 그런 원가표를 붙여둔 거겠네요. 네, 그렇죠. 네. 네, 투표 동료 캠페인과 환경 캠페인을 한 장의 휴지로 진행한 사례도 있다고요? 그건 뭐죠? 네, 우선 뭐 좀 있으면 그 21대 대선도 있지만 국민의 권리인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선거. 그런데 투표율이 앞선 19, 20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이 77%였고요. 네. 21대,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약 67%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매 선거가 있을 때마다 투표 동료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연예인들이 캠페인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각종 SNS에서 투표 동료 콘텐츠를 확산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캠페인은 화장실에서 손을 씻은 후 쓰는 핸드타올에 투표용지를 인쇄한 캠페인입니다. 또 요즘에는 환경을 위해서 자원을 아끼자는 의미로 화장실에 핸드타올 대신 드라이어를 비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맞아요. 만약에 핸드타올을 두는 경우에는 나무와 환경을 위해서 한 장만 사용하자라는 메시지도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한 광고 대행사가 투표 동료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자는 두 가지 메시지를 이 하나의 문구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세면대 옆에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붙여두고요. 네. 핸드타올을 뽑으면 투표용지가 인쇄된 휴지가 나옵니다. 역시 이 휴지에도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일에는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우리가 매일 보는 익숙한 문구에 또 하나의 의미를 더해서 투표 환경을 모두 강조한 좋은 사례입니다. 오, 그것도 선거가 네. 있잖아요. 네네. 이런 캠페인을 많이 하게 되면은 네. 그러면 또 투표율 그쵸. 올리는데 도움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접하는 것들에 투표까지 같이 얹어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투표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환경도 네. 생각하고 투표 동료까지 하는 네, 그런 네. 캠페인이네요. 이번에는 껌 종이를 활용한 사례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껌 브랜드가 종이를 활용한 마케팅 그렇게 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우선 껌 브랜드의 마케팅이다라고 하면은 CM송과 함께 나오는 TV 광고가 생각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TV 광고 외에는 떠오르는 마케팅이 없을 텐데 네. 사실 껌 시장이 지속적으로 좀 내리막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대대적인 마케팅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정부에서 껌 판매가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껌 폐기물 부담금을 폐지한 것도 껌 시장 규모가 작아지고 그만큼 껌이 팔리지 않고 사람들이 껌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네. 환경 부담금을 폐지를 했는데 시장 규모가 작아지고 있다는 반증이고요. 대체 식품인 사탕이나 젤리 등의 인기가 많아지는 것 이렇게 시장 규모 자체가 감소하는 환경에서 브랜드들이 할 수 있는 마케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에 껌을 잘 안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다른 분들도 그랬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기능성 껌 정도를 드시는 것 같아요. 졸음 방지 껌 그쵸. 이런 거요. 네. 그래서 국내의 한 브랜드는 올해 특별히 럭키껌 시리즈를 출시를 해서 감성을 건드리는 마케팅을 했는데 바로 껌 종이를 활용해서 종이 접기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용지를 만든 겁니다. 우와. 그래서 겉 포장지에는 다양한 패턴을 프린트해두고 뒷면에 행운의 네잎클로버를 접는 방법을 인쇄해뒀어요. 그래서 껌종이 2장으로 만들 수 있는 이 네잎클로버는 여러 가지 인쇄 패턴을 조합해서 무려 5,000가지가 넘는 종류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네. 어떤 럭키껌을 사더라도 나만의 디자인이 나온다는 점이 다양한 취향의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종이 접기 좀 해봤던 기성세대에게는 추억을 주고 껌이 상대적으로 낯선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움을 주는 레트로 마케팅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재밌어요. 네. 이런 껌 저도 한번 사서 접어보고 싶은데요. 네. 네, 외식을 하거나 마트를 가면 받을 수 있는 종이 바로 영수증이잖아요. 이런 영수증에도 특별한 메시지를 통해 마케팅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요. 네, 우리 영수증 역시 제품과 서비스 외에 소비자 손에 직접 전달되는 접점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작은 종이에 인상적인 메시지들을 적어서 소비자의 기억에 남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네, 국내보다는 서구권에서 관련 마케팅 사례가 많은데 한 레스토랑에 이제 아이와 방문을 하면은 네. 얌전히 행동한 아가를 위한 할인이라는 항목이 찍혀 있어서 금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마케팅도 하고요. 네. 네, 식사 내역 마지막에 항상 식당의 사랑은 영원이다. 라는 인쇄를 하는 식당들도 있습니다. 귀여워요. 네. 재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귀여운 메시지를 보면은 소비자들도 기분이 좋아지고 다시 방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영수증을 사진 찍어서 요즘에 그 SNS 같은 데 올리게 되면은 네. 또 마케팅이 되겠네요. 그쵸. 자연스러운 홍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아나운서님께서 너무 2번 만에 이렇게 지금 마케터에. 대표팀이 마케팅에서 잘 설명해 주시니까 다 네. 아이디어가 쏙쏙쏙쏙 나오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메시지로 이렇게 홍보까지 되는데 또 영수증 하단 메시지에서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을 하기도 합니다. 어떡해요? 네, 지갑, 휴대폰, 열쇠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것들 좀 잘 챙겨라는 좋아요. 네. 네, 메시지를 남겨서 분실물을 놓고 가지 않게 경고도 하고요. 또 많이 놓고 가셨나 봐요. 그렇죠. 잘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벌써 보고 싶어요라는 귀여운 재방문 멘트를 쓰기도 합니다. 사실 그대로 이 영수증을 버리거나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를 문구이긴 하지만
한 번 이 메시지를 봤다면 계속해서 여기에 가고 싶고 SNS에 올리기도 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통을 하게 하는 영수증인 거네요. 네. 그래서 이 영수증을 가지고 한 패스트푸드 브랜드인 M사에서 행사의 굿즈로 활용을 하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스웨덴에서 열린 페스티벌 장소에 키오스크를 가져다 놓고 평소에 내가 주문하는 햄버거의 종류와 옵션을 선택하면 해당 영수증이 인쇄된 티셔츠를 나누어주는 매니아들을 위한 이벤트였는데, 우리가 햄버거를 주문할 때 토마토 빼주세요. 혹은 음료는 무엇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옵션을 설정하잖아요. 네. 이런 개인 맞춤형 영수증을 만들어서 전 세계 어느 매장을 가도 이 티셔츠만 보여주면 바로 주문이 가능하다라는 재밌는 마케팅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페스티벌을 가면 가수들이 굿즈로 티셔츠를 준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티셔츠를 입으면 이 팬심이 드러나듯이 네. 영수증이 프린트된 티셔츠를 통해서 취향도 드러내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 사례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자주 먹는 샌드위치가 있는데 네. 거기서는 뭘 빼고 뭘 넣고 그거를 다 말씀드려야 되고 소스까지 선택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티셔츠만 보여주시면은 네. 저도 편하고 만드시는 분도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홍보판도 홍보도 되고요. 네. 네. 명함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브랜드가 많다고 하는데, 명함은 업무차 연락처를 주고받을 때 주로 사용한다고 하잖아요. 마케팅에도 활용이 되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비즈니스에서도 이 명함이 서로의 연락처, 회사명, 직급과 같이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도구 중 하나인데, 이제 회사나 브랜드의 첫인상을 전달한다는 의미로 보면 마케팅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독특한 명함을 사용하는데요. 영국의 가구 브랜드 비사는 네모난 명함의 절단선과 숫자, 화살표를 표기해서 이 선을 따라 명함을 자르고 접으면 의자가 되는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와. 그래서 이들이 판매하는 제품 모양을 명함으로 표현해서 다른 광고 없이도 어떤 브랜드인지 알 수 있게 하고요. 또 실용성을 부여해서 자전거 수리 업체는 얇은 금속판 명함을 제공을 하는데 거기 나사 모양으로 구멍을 뚫어놨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나사가 풀리면 이 명함을 활용해서 조일 수 있어서 네. 사용할 때마다 이 수리 업체를 상기시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독특한 명함들을 활용해서 버려지는 종이가 아니라 브랜드 경험의 시작이 되는 좋은 사례들로 만들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를 좀 얻으셨나요? 마케팅 아이디어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황금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흐린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안전하게 연휴 마지막 날 보내세요. 전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처럼 여행 떠